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으면서 김일성 시대에는 당이 주도를 했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군을 통해서 북한을 다스린다. 그래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저도 뭐 북한학을 갖고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장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활동을 할 때인데 그때 제가 북한 공부하고 있는 시절인데 우리 장 선생님이 아마 처음으로 북한의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북한 사회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일 지도 체제잖아요, 북한이. 네. 수령 유일 지도 체제고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장 선생님 주장은 그 수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조직이 조직 지도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 당시는 이게 뭐지? 그리고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구조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북한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외신들도 당조직 지도부를 제가 최초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황장엽 선생님께서 네. 그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누가 후계자가 될 것 같으냐. 그때 기자들이라 그러면 뭐 외신 기자들이면 북한 기자. 외신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국내외 기자들이 다 물어봤죠. 물어봤다 네, 이거죠. 물어보니까 황장엽 선생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는 당조직 지도부가 있는 한 김일성이가 죽어도 김정일이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을 아무나 갖다 놔도 수령이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현성일 박사, 그러니까 북한 그 외교관 출신 그분이셨는데 네. 그분도 당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학계가 한마디로 북한 시각이 아니라 제 해외 약간 삼국의 시각이죠. 한국 시각으로 이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쌓은 사람들이 이 북한학계의 그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탈북자들이 중원과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기존의 이론 다시 말해서 당이 세냐 군이 세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것을 성벽을 쌓아 올려놔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증언자들이 그 비조직부 인사 대상인 그 탈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당조직 지도부가 그렇게 안 알려졌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으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군이 북한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는 당이 주도를 했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이가 군을 통해서 북한을 다스린다. 그래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북한을 지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군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장 선생님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 군도 결국은 노동당에 있는 조직 지도부가 그 군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구조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냥 군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어떤 하나의 권력, 당과 동등한 권력 부서가 되자면 국방장관이 수장이 돼야죠. 그런데 북한 군은 총정치국장이 군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당 네. 총정치국장. 네. 맞아요. 그리고 2인자가 총참모장입니다. 그리고 3위가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3위고. 국방부 장관이 3위예요. 그러니까 군을 대표하는 총정치국장은 이 당 총비서에게 소속이 되는데 그 총정치국 밑에 있는 조직부국장은 김정일이에게 그 김정일 조직부 라인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직 지도부가 아는 게 중요하냐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북한 노동당이라는 합법적인 공식적인 기구는 노동당이고 그게 공식 직함인데 그 노동당을 초월하는 또 다른 당이 뭐였냐면 조직부당. 다시 말해서 조직부 권력이 이 총비서 라인을 다 무시하고 인사권,
그리고 감찰권, 심지어 여기서는 그 선전선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권한이 김정일에게 집보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김일성 권력이 죽고 나서 그때 공석이었죠. 북한 그 주석직제가 3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그때도 김정일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실제 권력인 당조직 지도부 시스템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조직 지도부장을 겸한 것 아닙니까? 예, 겸했죠. 조직 비서 겸 조직부장을 겸했죠. 그러니까 이 조직부는 쉽게 말하면 1960년도, 70년도 그때 아버지 김일성의 권력, 그 빨치산 권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 그 김일성 종합대학 동창생 권력이 바로 조직지도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둘 권력을 가져오고 김일성 권력을 무력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모든 북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도 김정은 체제에서도 조직 지도부가 북한 사회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겁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모든 그 북한의 권력 시스템은 이 조직 지도부 소속으로 이미 굳어져 있어요. 이걸 바꾸자면 대단한 혁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직 지도부 권력 시스템은 뭐냐면 유일지도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그 조직 지도부를 임명권은 적어도 김정은이가 행사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김정은 포함 어쨌든 그 조직 지도부 다시 말해서 저는 김정은이가 권력이라는 게 그 어떤 김씨 그 성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이게 저절로 승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지켜주는 하나의 그런 조직과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그룹이 조직 지도부 그룹이다. 예. 근데 김정일의 이 당조직 지도부는 권력은 어느 정도로 방대하냐면 중앙기관 국장급 이상 그 인사를 이미 몇십 년 동안 단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 라인들이 쭉 인사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국가보위부도 당조직 지도부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조직 지도부 군사부를 통해서 총정치국 통해서 군을 관리지도 하고 네. 지금 인민보안성도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 조직도. 네. 심지어 북한의 지금 노동신문, 네. 그 다음엔 그 이런 만스대 텔레비 뭐 이런 것들 특수 방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외관 쪽으로는 선전선동부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그 김정일의 문헌 자료들이요 학습 뭐 그리고 그런 혁명사상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조직지도부 산하 당 문헌실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이게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조직 지도부가 한마디로 북한 안에 또 다른 내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앙 권력인 거죠. 사실상 이너서클, 예, 권력을 움직이는 핵. 그렇죠. 예. 그 이너서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네.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창들로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이는 스위스 유학생들 외국인들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 아버지 권력 이 이너서클 안에서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김정일 때는 수령의 시스템이었다. 김정일의 시스템이었다. 지금은 시스템의 김정일이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에서 그대로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김정일 시대에 구축되었던 조직 지도부 인맥이 엄청나게 뭐 축적돼 있으니까 네. 그 조직이 그대로 김정은 체제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이고 네.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그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뭐 김정은이가 사망했다. 김주에 뭐 지금 몇 살? 10살 뭐 된 여자 딸. 걔라도 내일이라도 갖다 놔도 통치가 가능하다. 시스템이, 예. 그렇게 따지면은 뭐 김정은 한 사람 뭐 어떻게 잘못된다고 해서 사망한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와야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은 북한에 혼란을 뭐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김정일 그대로 됐고 김정일 죽고 나면 더 없을 것이다 했는데 김정일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시스템의 수령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에 대한 권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화됐는가 이에 대해서는 황장엽 선생님이나 그리고 북한에 고위직으로 계시다 오신 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그분들만 설명할 수 있고 네. 일반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조직 지도부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네. 예, 그냥 일반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틀 자체를 좀 상당 부분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적어도 북한 체제가 1인 지배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 1인 지배 체제가 1인이 위대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인이? 네. 그렇다면 그 1인을 위한 어떤 합의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카르텔이라고 봐야 되겠네. 권력 카르텔. 그렇죠. 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네. 좌지우지하는 그 내부에 카르텔 시스템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게 노동당 조직 지도부란 이름으로. 예. 그래서 장성택이가 네. 평생 당 조직 지도부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좀 치고 올라오려고 하면 조직 지도부에서 김정일에게 제안서를 해가지고 지금 장성택이가 어떻게 한다. 저 격가지니까 저 종파다. 이렇게 한번 좀 다스려줄 필요 있다. 그래서 장성택을 계속 눌러왔던 게 당조직 지도부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완전히 고개를 쳐들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하고 같이 그 다니면서. 행정부장을 했었죠. 네, 장성택이가.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이 당했어요. 김정은과 계속 같이 다니다가.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였다. 이거보다도 조직 지도부와 장성택과의 긴 싸움에서 당조직 지도부 그 이너서클 핵심 그 그룹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네. 그 북한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무너질 듯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배경에는 북한 사회를 이른바 기득권층에서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수령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조직 지도부 이너서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대를 이어 승계가 됩니다. 그 아들한테도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게 뭐 북한이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잘해서 저 체제가 유지되고 또 독재가 너무 강해서 백성이 너무 우매해서 유지되는 것 그게보다도 저는 이 대외 변수도 사실 크다고 작용을 하는데요. 네. 이 중국의 국경 이익 그리고 미국의 그 아시아 전략 결국은 그 주변 이익이죠. 아시아 동맹 네. 전략 이익인데 이것이 서로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이 김정은 정권이라는 독보솥이 자라나는 게 지금 용인되고 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대외 변수가 사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포탄이 부족하니까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고 식량도 주고 또 일부 무기 기술도 주면서 지금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군을 또 얻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북한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올해 중에는 꼭 도발을 할 것이다. 도발을 한다. 어떤 형태? 국지전 같은 도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지전인데 어떤 형태이냐 하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 저는 2월 달에 이것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 국방장관이 괜찮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대적 관계로 돌려놓겠다. 적대적 국가 관계다. 두 국가 관계다. 그리고 전시국가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당중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최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화로 정착하기 위해서 고착시키기 위해서 그 당 중앙당 그 전원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엄중한 건 뭐냐면 그 심각한 것은 그 김일성의 그 3대 헌장이라고 하죠. 그 민족 평화 자주 이거 자체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통일 3대 헌장. 그러니까 이 선대 수령, 이 수령 3대 세습 국가 정권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철폐했다는 것 자체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확실히 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군 쪽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발을 하는 것이 그 과정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시키는 단계죠. 과정이죠. 그러니까 도발 과정이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자꾸 이거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통전 전략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 돌아오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오히려 남한의 진보도 똑같다. 우리 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계층도 우리 예전에는 그 포용 세력이라고 봤는데 이젠 똑같은 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북한으로서는 그 체제 이익이 되게 크다고 계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 문제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중국 대만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북한 이거 한반도 국지전 하나 또 끼워 넣는다고 세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고. 예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자 곧 정범자에 대한 숙청 초용 이것으로 끝나는, 다시 말해서 전쟁이자 자기는 곧 죽는다 이런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 세계 내전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에 대한 도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패전 책임을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확실히 그 따지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분단 상태에서 국지전 형태로만 계속, 다시 말해서 여기는 한반도는 안전한 휴전 국가가 아니라 전시 국가다 하는 것을 계속 홍보 차원에서 계속 그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옛날에는 북한이 92년도부터 육자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핵이냐 이걸로 다자회담을 해왔는데 이제는 도발을 해놓고 이에 대한 긴장 완화, 약간 육자 핵 주제로 한 다자회담이 아니라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회담을 끌고 가는 과정에 자기네들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그것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대외 전략을 이렇게 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핵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 이제 핵 군축으로 가서 그 군축 과정에서 뭔가 자기들이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저는 반드시 그 국제적인 형태로 도발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과거처럼 뭐 일회성,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사격하고 이런 식으로 장기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장기화할수록 그 과정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 단계로, 고착 과정으로 그 확실시 되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도발을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좀 군사적으로 대비는 뭐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단순한 한두 차례의 어떤 도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서해 5도를 기습 점령을 하고 우리가 그거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더 이제 강도 높은 도발, 예를 들어서 뭐 핵을 사용을 뭐 최종적으로는 할지 단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고강도의 도발을 해서 에스컬레이트 돼서 한반도가 사실상 전면전으로 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미국, 한미일 소위 합동 전력이 북한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겠느냐 뭐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 위협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방어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부터 그 핵보유국 주장을 일부러라도 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교전을 하고 전시국가로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부 단속이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엔 그 자기네들의 핵 지위도 또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남한과의 일단 그 적대 관계로 이렇게 확실히 하고 다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 개방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그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북한이 계획 개방 해봤자 뭐 자유세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국이나 러시아에 국한되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하고 해서 어떻게 한국에 좀 많은 것을 좀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졌다 보는 이게 거죠. 대북 제재를 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럴 거면 아예 동족으로서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 차라리 그러면 내부 결속도 할 수 있는 어떤 네. 사상적 그것도 그렇죠.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북한이 반드시 도발할 건데 그것이 전례 없는 도발일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여기에 과연 뭘 어떻게 할 거냐. 대만 중국하고 이것도 안 되고 러시아하고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는 차원에서 핵보유국 계속 들고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도 네. 여러 가지 긴장을 또 할 수밖에 없죠. 네. 네.